안녕하세요. 탑에듀에서 한국사 강의하는 조민주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엔 여러분하고 공무원 한국사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설명도 드리고, 우리 탑에듀 한국사의 특징, 그리고 조민주 한국사의 특징,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살펴보면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빨리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고 우리 탑에듀의 커리큘럼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최근 3개년간 출제 유형 분석. 그래서 한국사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문항이라든가 그리고 유형이라든가 난이도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탑에듀 한국사에 이러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걸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한국사가 어디 문제, 어떤 분야에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교적 좀 가까운 시기죠. 2019년부터 한번 쭉 살펴볼 건데요. 자, 지방직, 국가직 해서 각 단원별로 지금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 지방직과 국가직에서 2019년에서는 거의 이 전근대사, 이 지금 파란색으로 체크된 게 전근대사고, 요 아랫부분이 근현대사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사를 크게 두 파트로 나누면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라고 나눌 수 있는데, 자, 이 전근대사에서는 거의 아마 13문제, 12문제 쭉 이 정도 출제가 되고요. 단원별로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뭐 어디서 특별히 많이 나왔다 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좀 골고루 출제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선사시대 문제가 좀 적다라고 볼 수 있지만 분량이 적은 거예요. 선사시대는 원래 분량이 적은 거고, 자, 나머지 고대는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자, 그리고 중세는 고려, 그리고 근세는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자, 이런 식으로 사실 거의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근대라고 해서 근대는 흥선대원군 집권기부터, 그러니까 개항이 되는 그 즈음부터를 말하는 거고, 그 시기는 지금 거의 한 7문제, 8문제 정도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한 7, 8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거의 전 시대에 걸쳐서 골고루 출제되고 있고, 자, 그리고 근현대사의 비중이 예전에는 한 30% 정도라고 했어요. 30%면 한 6문제, 7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근현대사의 비중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한 35%에서 40%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직에서의 시대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방직에서 시대사,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랑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로 구분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 근현대사에서 7문제 그리고 8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걸 볼 때 역시 비중이 좀 근현대사가 높아졌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직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직도 거의 한 7, 8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반적인 비율이 전근대사에서는 한 12문제, 13문제, 그리고 근현대사에서는 7, 8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근현대사 비중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분류사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류사라고 하는 건 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시대가 있으면 그 하나의 시대에 대해서, 예를 들면 고려라고 할까요? 자, 고려 시대라고 하면 고려를 다시 정치, 그리고 경제, 그리고 사회, 그리고 문화로 나눌 수 있죠. 자,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는 걸 우리가 분류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류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정치사 비중이 아무래도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13문제, 15문제, 그리고 17문제, 심지어는 가장 최근 시험은 17문제 정도나 이렇게 비중이 높았어요. 그래서
정치사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특히 점점점 좀 더 높아지는 경향도 있구나. 물론 이거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경제 문제는 두 문항 출제되고 그 다음 출제가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파트는 지금 한 문항씩 출제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정치사 다음 문제가 출제 많이 되는 부분은 어디예요? 바로 문화사. 그래서 문화사에서 문제 비중이 그래도 정치사 다음으로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사 비중이 높은 편이고 이 정치사와 연계돼서 문화사를 물어보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경제사와 사회문화가 이거 안 나오네. 그럼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이 출제 비율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단원들의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은 좀 빼먹지 말고 다 골고루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류사, 지방직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직도 마찬가지에 거의 비슷하죠. 자, 국가직은 아무래도 지방직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좀 골고루 문제가 좀 출제되는 경향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경향일 뿐이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하는, 여러분이 대비하시는 시험에서는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지금 경제가 네모낭이 나오기도 하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일단 정치사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어떤 때는 사회가 어떤 때는 문화가 이런 식으로 출제 비중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정치사에서 많이 나온다는 건 일단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 내가 어디를 먼저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난이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최근 5개년간 국가직의 난이도예요. 그래서 시험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었는지 자, 대체적으로 시험은 2017년까지는 좀 어렵지 않게 한 중 정도의 난이도로 나왔다가 자, 시험이 가장 어려웠던 해는 여러분 딱 보니까 아시겠죠? 언제? 2018년의 시험이 정말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2018년에 굉장히 시험이 어려웠다가 다시 2019년 되니까 이제 여기도 너무 어려웠나? 그래서 2019년에 다시 또 확 쉬워졌었죠. 자, 그러다가 최근에 좀 난이도를 찾았어요. 그래서 요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는구나. 쭉 한번 연결해 보시면 거의 한 중상 정도의 난이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상 정도의 난이도인데 요 중상 정도의 난이도라고 해서 문제가 다 어렵다 이런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한 17, 8문제는 좀 쉽게 출제가 되면서 나머지 한 2문제 정도에서 문제 난이도를 좀 확 높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변별력을 두는 그런 식의 어떤 난이도가 쭉 구성이 되고 있어요. 자, 그게 바로 국가직의 유형이었고요. 자, 지방직도 비슷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2018년에 쫙 어려웠다가 자, 2019년으로 쭉 넘어오면서 이제 난이도가 조금씩 낮아지고 2021년에 시험이 조금 더 좀 쉬운 양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양상이었다가도 사실은 언제 또 높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조금 어렵게 제가 공부는 어렵게 시험은 쉽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너무나 쉬울 예정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강 난이도는 이렇게 되니까 국가직 같은 경우는 한 중상 정도의 그런 문제들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좀 풀어봐야 되고 지방직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내용을 쉽다고 해서 나한테 쉬운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잘 정리를 해놔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제 경향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한국사 같은 경우는 전 시대에 걸쳐서 골고루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들 보면 간혹 어떤 얘기를 할 때가 있냐면 이 부분은 저한테 너무 어렵다. 여기는 안 하면 어떠냐? 안 해도 되겠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제 대답은 여러분 당연히 정해져 있겠죠? 안 된다, 다 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여러분. 자, 어느 부분에서 출제가 될지 사실은 출제 위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경향이란 건 있을 수 있지만 시험이라는 게 나한테 어려우면 그게 어려운 시험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금은 깊이 있는 내용까지도 공부를 하셔야
우리가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빼먹는 부분 없이, 빠지는 부분 없이 좀 골고루 전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전 시대에 걸쳐서 출제가 되고, 자, 그다음에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기본 개념의 원리를 파악해야 돼요. 자, 말하자면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이 한국사 공부하실 때 제일 많이 들어본 내용일 거예요. 한국사는 흐름을 잡아야 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흐름이라는 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주제가 딱 나왔을 때 어떤 제도가 나왔을 때 이게 어느 시대의 제도인지를 파악하는 게 바로 흐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제도, 어떤 왕, 그리고 어떤 사건 딱 제시됐을 때 아, 이건 고려시대, 이건 조선 전기, 아, 이건 조선 후기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딱 생각이 나면 그게 흐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한국사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있고 자, 그러면서 개념을 파악해야 돼요. 말하자면 어디 저기 구석에 있는 막 아주 어려운 한 번 시험에 나올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내용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개념 중심으로 정리를 하셔야 그거를 어떻게 굴려서 문제를 내든지 다 여러분이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개념이 중요하고 원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단순 제도사가 아닌 경제사와 문화사를 연계하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사 비중이 높았어요. 그리고 문화사 비중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 문화사 같은 경우는 정치사와 연결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면 세종대왕 시기에 어떤 문화를 쭉 제시를 하고 이 시기에 이 문화가 만들어졌던 또는 뭐 이 기구가 만들어졌던 시기의 왕의 업적을 물어본다던가. 그래서 이렇게 문화사와 정치사, 경제사와 정치사를 연계하는 문제가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사료 문제가 거의 다 출제가 되죠. 예를 들면 지방직이나 국가직에 뭐 한 20문제 있으면 그 20문제 중에서 17, 8문제 또는 그 이상 사료를 제시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만큼 사료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봤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정치사가 중요하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치사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요. 자, 두 번째, 경제사 비중이 늘어난다. 경제사가 물론 출제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경제사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은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개념을 파악하고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강 알고 있으면 안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 경제사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화사 문제에서 만점 방지 문제가 나오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만점 방지 문제. 그래서 한두 문제 어렵게 내서 학생들이 만점 못 맞게 하려고 냈다. 이게 이제 고난이도 문제라는 얘기고 이런 경우에는 문화사에서 그런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는 정치사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나 문화사도 소홀히 하면 안 되지만 특히 문화사를 잘 정리를 좀 하자라는 내용이죠. 자, 그럼 우리 공부 방법. 자, 어떻게 공부하면 고득점을 높일 수 있는지, 득점을 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각 시대의 주요 개념을 파악해야 돼요. 제도가 아무래도 중요하죠. 자, 어떤 제도가 딱 제시됐을 때 이게 어느 왕의 제도고 어떤 걸 특징으로 하는지. 예를 들면 뭐 의정부 서사제, 육조직계제라고 하는 이런 좀 어려운 이름의 제도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도를 딱 듣는 순간 육조직계제라고 합시다. 제도를 딱 듣는 순간 아, 조선 태종과 세조 때 실시했던 제도고 그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지? 이게 딱 생각이 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개념과 제도,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개념과 제도 파악. 자, 그 다음에 역사 변동기의 특징을 파악한다. 예를 들면 뭐 신라 말기, 고려 후기, 조선 후기 이런 식으로 또는 개화기라고 해서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접근을 하면서 개항이 이루어지는 시기, 조약이 체결되는 시기 그런 시기들 그래서 이런 변동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강조, 사료, 네, 사료를 봐야 돼요.
그런데 사료라고 하는 걸 여러분 다 외우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료가 또 계속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료라고 하는 건 외우는 거 아니고 파악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료를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그런 거를 짚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료 분석 능력을 우리가 키울 거고, 자, 그 다음에 사상 그리고 인물에 관한 문제, 지역사에 관한 문제들이 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유교라든가 불교의 사상, 그리고 승려나 아니면 유학자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오죠.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자, 그리고 지역사라고 해서 뭐 강화도, 서울, 공주, 충주, 경주, 그다음 평양 이런 어떤 지역에 대해서 중요한 우리 역사에서 중요했던 그런 지역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꾸준히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타베두의 한국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볼까요? 첫 번째, 이론 강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이론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좀 자세히 설명을 하는 그런 이론. 자, 그리고 단원별 핵심 문제풀이가 있어요. 그래서 단원별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좀 자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범위 기출문제 한번 보고, 그리고 핵심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사료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또 따로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료 분석도 좀 하면서 기본적인 내용과 연결해서 자주 출제되는 개념들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고득점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서 자, 어떻게 우리 강의를 듣고 내 점수를 높일 수 있는지, 자, 이 내용은 지금 한국사, 조민주 한국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개념을 설명한다. 자, 우리가 마치 옛날 얘기 들려주듯이 쭉 역사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또는 설명을 해드리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같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나는 얘기를 듣는 것처럼 쭉 들었는데 아, 이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게. 그래서 마치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것처럼 하지만 전체적인 개념을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들으면서 암기될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암기해야 되고 이거 중요하다. 암기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암기의 팁까지도 여러분한테 또 알려드리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서 암기될 수 있는 그런 강의고,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와 바로 연계되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이거 출제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이런 식의 유형이 나온다라는 것도 같이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기출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강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여러 포인트들 한번 짚어봤고, 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한국사가 구성됩니다 라는 것만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하고 짚어보려고 해요. 한국사는 크게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로 나눠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전근대사는 6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근현대사는 3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 선사시대부터 고대사회, 고려 중세사회, 조선전기, 조선후기까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아마 여러분 중에 처음 들으시면 이런 거 나 처음 듣는데 중세, 근세, 근대, 태동기 뭐지? 이거는 여러분 강의하면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아, 이런 식의 이름을 갖는구나, 왜 이런 식의 이름이 갖게 됐구나, 그런 것들도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시기 구분만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근현대사는 근대사회, 개화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는 시기,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접근하는 시기, 그리고 조약을 체결하는 시기, 그래서 그런 내용들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까지 보겠죠? 그래서 현대사회까지. 그래서 한국사라는 게 이런 어떤 단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비중은 앞에서 전근대사가 한 30에서 35% 또는 여기 이 전근대사가 한 60% 정도, 60에서 65%, 35%에서 40%까지도 구성이 되죠. 그래서 앞에서 어디서 문제가 어느 정도 출제됐는지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 보시면 이제 시대사라고 해서 각 시대별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놨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어떤 단원들, 주제들인지 선사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죠. 그리고 고조선과 철기시대, 초기 국가들 살펴볼 거고 고대사회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통일신라, 발해까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쭉 볼 거고요. 자, 고려시대는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자, 전기는 초기, 중기, 후기는 무신집권기, 원간섭기, 말기 이런 식으로 구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저 단원에선 이런 걸 배우겠구나 라는 거 한번 살짝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선 전기는 15세기와 16세기로 구분해서 조선 전기, 전반기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를 우리가 조선 후기라고 해서 자, 17세기, 18세기, 19세기로 이렇게 구분 그래서 세도정치 시기까지 자, 그리고 개화기, 흥선대원군 집권기부터 개화기고 이때부터 일제시대 전까지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일제강점기는 또 이렇게 10년 단위로 통치 방식에 따라 나눌 수 있고 45년 이후를 현대사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국사가 이렇게 구성됩니다 라는 거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자, 타베듀 한국사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한번 쭉 여러분하고 이제 한국사에 관한 얘기 우리 타베듀 한국사에 관한 얘기 쭉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사를 잘 잡으시면 공무원 시험에 금방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좋은 강의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 OT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